안녕하세요, K입니다. 신이 우리에게 준 성공에 필요한 두 가지 도구는 교육과 운동이다. 하나는 영혼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체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 둘은 결코 분리할 수 없다. 둘을 함께 추구해야만 완벽함에 이룰 수 있다. 플라톤. 신이 우리에게 준 성공에 필요한 두 가지 도구는 바로 교육과 운동이라고 하네요. 와, 교육과 운동. 우리는 평생 배워야 하고 평생 운동해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이 성공에 필요한 두 가지 도구는 우리가 이 필요성과 가치를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교육과 운동, 어떻게 성공에 필요한 두 가지 도구가 되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오늘 가져온 책은 운동화 신은 뇌입니다. 운동화 신은 뇌. 원제는 Spark Your Brain, Spark Your Brain. 스파크 하면 불꽃, 불똥, 전류의 스파크 이렇잖아요. 또 촉발시키다, 유발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spark your brain, 당신의 뇌를 자극하라. 당신의 뇌를 촉발시켜라. 당신의 뇌에 불을 붙여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뇌에 불을 붙이는 방법, 그것에 대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뇌를 젊어지게 하는 놀라운 운동의 비밀. 이 책의 주제는 뇌이고 운동인데요. 뇌를 젊어지게 하는 놀라운 운동의 비밀인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면 저녁에 하는 걷기 운동이나 달리기 또는 자신만의 운동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삶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도 바뀔 것이라는 거죠. 추천해서 몰입의 저자 황논문 교수는 나는 몰입 시 잠이 오지 않는 부작용으로 매일 테니스를 쳤다. 그러면서 규칙적인 운동에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후 나는 성공적인 삶을 위해 한 가지를 실천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규칙적인 운동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뇌, 생각의 출현의 저자 박문호 저자는 이 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뇌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책이 얘기해주고 있다고 하고요. 가천의과대학 교수인 김연복 교수는 민족사관부는 운동을 통해 학업 성취도를 크게 높여왔다. 그리고 다양한 대기업들도 앞다투어 직원들의 건강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 이제 운동이야말로 최고의 경쟁력임을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건강이란 몸 건강뿐만이 아니라 몸 건강, 마음 건강 모두를 의미하죠. 우리는 몸 건강을 위해 뭔가 운동을 하거든요. 또 마음 건강을 위해서 뭔가 공부를 하거나 수련을 하죠. 근데 과거에는 이러한 몸 건강, 마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방법론에서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해 왔대요. 그렇지만 요즘 첨단 뇌과학에서는 이런 몸 건강, 마음 건강의 유지법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많은 부분이 운동의 그 비결이 있다고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는 우리 몸무게의 2%밖에 안 되는데도 혈액의 20%가량을 사용하는 거죠. 그것만 봐도 뇌가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지 알 수 있는데요. 또 혈액순환이 뇌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고요. 누구나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하기 전에는 귀찮기도 하고 자신에게 온갖 핑계를 대기도 하죠. 근데 막상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개운하고요. 별로 내키지 않았어도 그렇게 운동을 하면 실제로도 상쾌하고 유쾌한 기분이 드는 이유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혈액을 뇌에 공급해 주면서 뇌가 최적의 상태가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운동하면 근육을 단련하기 위해서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근육이 줄어들지 않도록 또 장기의 기능도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와이를 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부산물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해야 하는 진정한 목적은 근육이나 장기의 건강이 아닌 바로 뇌의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움직이면서 살도록 되어 있죠. 하지만 현대인은 문명이 발달해 갈수록 이런 생물학적 명령을 차단하는 사회,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인간의 뇌는 지난 50만 년 동안 끊임없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운동신경을 갈고 닦는 쪽으로 진화해 왔대요. 사냥과 채집을 하던 선조들을 우리는 육체적인 힘에만 의존하던 야수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식량을 찾고 저장하기 위해 두뇌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토록 오랜 기간에 걸쳐 생존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또 사냥이나 활동, 학습 등에 관한 생활 방식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뇌의 회로에 각인된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육체적인 힘, 육체적인 활동은 우리의 뇌의 회로에 오랜 진화에 걸쳐 각인된 것인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사냥이나 채집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가만히 앉아있는 현대인의 생활 방식. 그것은 본성에 위배되고 개개인의 생존, 더 나아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미국 성인의 65%는 과체중이나 비만이고 10%는 당뇨병에 걸려 있다는 건데요. 당뇨병은 운동과 식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기는 치명적인 질병이죠. 근데 사실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전에는 중년에 접어든 사람들 이상 그런 연령에만 걸리던 당뇨병이 이제는 젊은 층에도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말 그대로 스스로를 죽이고 있는 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미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모든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사실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도 하지만 운동 부족이라는 것은 우리의 뇌를 죽음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뇌가 오그라든다고 합니다. 정신과 신체는 각기 독립된 존재라고 간주하기 쉬운데 사실 정신과 신체는 한 덩어리라는 생각, 그것을 이제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학의 치료에 있어서도 이것 따로 저것 따로가 아니라 사실은 융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도 책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 문제인데 사실 다른 쪽에서, 다른 관점에서, 다른 분야에서 오히려 명확한 해답을 찾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융합적으로 생각하는 힘,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한 관점으로 볼 때 오히려 더 실마리를 찾아갈 수가 있고 자신의 자연 치유력도 더 높여갈 수가 있는 거라는 걸 저는 K독서대학에서 공부하면서 깨달아 갔거든요. 저자는 하버드 의대 임상정신과 교수로 재직 중인데요. 베스트셀러 주의력 3만, 그림자 증후군, 두뇌 사용 설명서 A 등등 모두 8권의 책을 저술했다고 합니다. 저자는 존 레이티, 그리고 에릭 헤이거먼인데요. 에릭 헤이거먼은 과학 잡지 Popular Science와 레저 전문 잡지 아웃사이드 편집위원으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뇌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려면 몸을 열심히 움직여야 한다고 합니다. 뇌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몸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열심히. 이 책은 운동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왜 그리고 어떻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여주고요. 또 운동이 어떻게 뇌의 학습 능력의 토대를 마련하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고요. 거기에 운동이 기분과 불안감과 주의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또 스트레스나 노화를 어떻게 억제해 주는지, 또 호르몬의 양의 변화로 흐트러진 여성의 몸을 어떻게 균형 잡아주는지도 다룰 것이라고 하는데요. 운동을 하면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의 분비가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은 사고와 감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 그 책에서도 공부했듯이 세로토닌과 도파민, 이것은 둘 다 행복 호르몬이라고 했잖아요. 세로토닌은 힐링, 치유 물질의 행복 호르몬이고 도파민은 성취, 강렬한 욕구, 이런 것을 느끼게 하는 강렬한 행복 호르몬이죠. 어떤 중독의 호르몬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고와 감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맞죠.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증에 걸린다는 정도는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사실 심한 스트레스는 10억 개에 달하는 신경세포 사이에 연결을 부식시키고 만성 스트레스는 뇌의 일부분을 오그라들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운동을 하면 신경화학 물질과 여러 가지 성장인자들이 분비되면서 뇌의 파괴 과정을 거꾸로 돌리고 뇌의 회로를 물리적으로 강화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우리의 인류의 진화에서는 자주 쓰면 자라나고 쓰지 않으면 퇴화하죠. 그런 것처럼 뇌도 근육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뇌에 있는 뉴런, 바로 뇌세포들은 각자 몸에서 뻗어나온 가지에 붙은 잎사귀들을 통해 서로를 연결하는데 운동을 하면 가지가 자라고 새로운 꽃봉오리가 생겨나 뇌의 기능이 기초부터 확고하게 강화되는 것이래요. 우리가 운동을 하는 동안에 생성되는 단백질이 혈류를 타고 뇌에 들어가 최고로 높은 단계의 사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그 단백질은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나 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 등인데 이런 발견은 뇌와 정신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새로운 시각을 준다는 거죠. 저자는 이런 발견들을 연구할 때마다 바로 신체가 정신에 영향을 끼친다는 경이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뇌가 작동하는 과정을 굳이 이해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뇌의 메커니즘까지 이해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자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가 모든 것을 지휘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책을 읽어가면서도 우리의 뇌는 신호를 열심히 교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읽은 내용이 또는 들은 내용이 각자의 뇌에 얼마나 저장될 것인지는 뉴런을 서로 연결하는 신경화학 물질과 성장인자가 얼마나 적절하게 균형이 잡혀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영상을 처음 본 분들은 어떤 새로운 가지 하나를 만난 거예요. 근데 K독서대학을 계속해서 들어오셨던 분들은 그것도 저처럼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집중하면서 즐겁게 공부해 오신 분들은 이미 뇌 속에 여러 개의 가지가 생성되어 있거든요. 또 그것이 어떤 영상을 들으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하! 하는 순간이 오는 거죠. 아, 이거는 좀 이해를 잘 못했었는데 이 영상의 내용을 들으니까 아,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게 이랬던 거였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행동하게 하는 거죠. 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오늘 바로 시작해야겠다. 그런 동기부여를 받게 되는 거죠. 바로 뇌세포가 연결된 것입니다. 저도 다양한 책들을 깊게 넓게 읽다 보면 또 영상들을 준비하다 보면 예전에 읽었던 이 책에서의 지식과 또 이 책에서의 지식이 이제서야 연결되는 뭔가 큰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뇌가 작동하는 과정을 조금씩 이해해 가는 게 우리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이유는 우리의 뇌가 모든 것을 지휘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 삶을 지휘할 수 있도록 이런 원리를 잘 이해하면 좋겠죠. 숲에서 우리가 반복해서 걸으면 그 길이 다져져서 새로운 길이 다져지는 것처럼 학습을 반복하면 뇌의 새로운 회로가 자리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책에서 말하는 뇌를 젊어지게 하는 놀라운 운동의 비밀, 뇌를 젊어지게 하는 규칙적인 운동의 비밀, 이것은 결국 뇌세포를 서로 연결시키는 것, 그것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뇌세포를 연결하라입니다. 바로 당신의 뇌세포를 연결하라. 뭐를 통해서? 교육과 운동을 통해서, 지속적인 교육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뇌세포를 새롭게 연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운동화가 필요합니다. 운동하시는 뇌. 제목도 정말 재밌게 잘 지었네요. 근데 원제는 Spark Your Brain. 바로 당신의 뇌에 불을 붙여라. 당신의 뇌를 최적화하라. 당신의 뇌의 뇌세포를 연결하라. 이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저자는 사람들이 뇌에 관해 보다 많이 알 수 있도록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뇌에 관한 실제적인 지식을 갖게 되면 사람들의 인생도 바뀔 것이라는 믿음에서였는데요. 그래서 감정적인 현상의 저변에 생물학적인 원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감정적인 문제로 쓸데없는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고 감정적인 문제로 쓸데없는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 스스로 생물학적인 원인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면 우리는 절망감에 빠지지 않아도 되고 이 생물학적 원인을 잘 이해해서 생물학적인 솔루션, 그것을 통해 바꿔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이 뇌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운동을 기꺼이 삶의 일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죠. 즐거운 놀이가 되는 거고 즐거운 취미가 되는 거고 즐거운 루틴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쥐를 대상으로 한 어떤 실험 결과에 따르면 강제로 운동하고 하기 싫은데 운동하면 효과도 상당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왕 하는 거면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운동을 하긴 하는데 진짜 하기 싫어서 하는 사람과 정말 즐거워서 이런 가치들을 잘 이해하니까 너무너무 즐거워서 내 진정한 삶의 도구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사람과는 그 도구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근육과 마찬가지로 뇌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욱 강하고 유연해질 수 있다고 하고요. 뇌는 딱딱한 도자기라기보다 찰흙놀이용 점토에 가깝다고 합니다. 우리가 평생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뇌의 기능도 멈출 수도 있고 퇴화될 수도 있고 또는 평생 발전해 갈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뇌의 가소성이라고도 하죠. 뇌는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속적인 교육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운동이 뇌를 살린다. 운동과 뇌의 관계를 심도 있게 연구한 최초의 결과물이라고 하는데요. 영교시 체육 수업이 성적을 올려준다. 유산소 운동이 항우울제와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운동하는 여성은 치매 걸릴 확률이 50%나 낮아진다. 운동을 하면 새로운 뇌세포가 자라난다.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지만 운동 부족은 우리의 뇌를 죽음으로 이끈다. 그래서 저자는 뇌에 관한 실제적인 지식을 갖게 되면 인생이 바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건강도 바뀌고, 몸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뇌도 바뀌고, 그러면서 인생도 바뀌고, 수명도 바뀌고, 운동으로 내 인생의 비행기를 더 의식적으로 조종해가는 조종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네이퍼빌 센트럴 고등학교, 일리노이주 시카고 서쪽에 약간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는 학교라고 하는데요. 이 학교의 강당에는 트레드밀과 우리가 러닝머신이라고 말하죠. 그 트레드밀과 고정 자전거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구내식당이었던 곳인데 학생들을 위한 체력 단련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전 7시 10분, 갓 입학한 신입생들이 반쯤 졸린 눈으로 천천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체육 시간인 거죠. 오전 7시 10분에 말 그대로 영교시 체육 수업인 거죠. 1교시가 시작되기 전에 영교시. 운동부터 시작하고 학업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학생들은 일단 준비 운동을 끝내고 난 뒤에 운동장에 나가 1마일 정도 달린다고 합니다. 약 1.6km 정도요. 근데 이 학교의 이 영교시 체육 수업도 참 놀라운 일인데 이 체육 수업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통의 체육 수업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영교시 체육 수업을 통해서 네이퍼빌 203학군에 있는 19,000여 명의 학생들을 전국에서 가장 건강한 아이들, 그뿐 아니라 학업 성적 또한 뛰어난 아이들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이 영교시 체육 수업의 목적은 정규 수업 전에 실시하는 운동이 읽기를 포함해서 여러 과목의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운동이 그냥 기분 탓인 게 아니라 생물학적 변화를 촉발해서 뇌세포들을 서로 연결시킨다는 연구 결과. 그래서 운동이 공부에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강화시킨다는 개념. 그래서 이걸 알면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개념. 그것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학생들이 어떻게 좋아지는지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근데 이 체육 수업은 전통적인 체육 수업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단체 경기를 통해서 잘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뛰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임하고 좀 이 운동이 나에게 맞지 않는 아이들은 한 운동 만 운동 하거나 또는 뒤처지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흥미도 더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발견한 체육교사들은 변화를 주었던 거예요. 학생들에게 운동 경기를 하는 법이 아니라 또 운동을 잘해서 즐기는 학생들, 또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재미없어하고 그런 편차가 심한 체육 수업이 아니라 이 체육 수업의 목적, 목표, 그것부터가 달랐던 거예요. 바로 학생들에게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법을 가르치는 데 핵심을 두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거죠. 그쵸? 바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법, 운동의 목표는 바로 그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지 못해도 우리는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고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평생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네이퍼빌에서 가르치는 것은 체육이라기보다는 그냥 운동이라기보다는 생활 방식이라고 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바로 라이프 스타일인 거죠. 자신과 인생을 만들어가는 생활 습관인 거고요. 그래서 학생들은 체육 수업을 통해 자신의 몸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배우고 거기에 맞는 건강한 습관과 기술을 배우면서 즐거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냥 체육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몸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배우고 바로 자신의 몸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건강 습관, 건강 기술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하니까 즐거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네이퍼빌의 체육 교사들은 학생들 각자가 재미를 느낄 만한 종목을 찾지 않을 수 없게끔 다양한 운동들을 경험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텔레비전 앞에만 앉아있던 아이들이 운동에 중독되는 거예요. 나쁜 중독에서 벗어나 좋은 중독을 들이는 거죠. 근데 이 네이퍼빌의 혁명도 어떤 한 중학교 체육교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미국 아이들의 건강 상태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어느 신문 기사를 우연히 읽은 것이 그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 기사는 아이들이 운동을 많이 하지 않아서 건강하지 않다는 내용이었고요. 우리도 흔히 접하는 그런 기사죠. 그래서 그 기사를 읽고 나서 매일 아이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교사들, 특히 체육교사들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가정과 학교에서 아이들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우리의 사업이라면 우리는 파산 직전에 놓였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뿐 아니라 이미 체육 수업을 중시하지 않은 분위기, 또 교과 과정에서 체육 수업을 줄여나가는 것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아이들의 건강을 완전하게 위협하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문제의식을 했던 거죠. 체육 수업을 경시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몸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러면서 움직일 기회가 많이 박탈되고 즐겁게 뛰놀 기회, 즐겁게 운동하는 경험, 이런 것들을 누릴 기회를 박탈하고 아이들은 점점 움직이지 않는 것을 더 좋아하고 움직이는 것을 귀찮아하고 그러면서 사회 전체가 그렇게 변해갈 수 있다는 것. 아니 이미 그렇게 되어 왔다는 것. 그런 문제의식을 갖는 것. 그리고 그 문제의식에서 내가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었던 거죠.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교시 체육 수업은 아예 수업 준비를 위한 체육 수업, 그런 이름으로 아예 학교의 교과 과정에 편입되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영교시 체육 수업 때 체육 수업이라기보다는 건강한 생활 방식을 배웠던 건데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배웠던 거죠. 자신의 몸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배우고 건강 습관, 건강 기술을 배우고 즐거움을 느끼는 거죠. 또 아이들마다 자신이 재미를 느낄 만한 종목을 찾지 않을 수 없게끔 다양한 운동들을 경험하게 했고요. 그러면서 학생들은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고요. 또 그 앉아있는 생활에서 운동에 중독되게 하는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거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 아이들은 어른이 되었어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저도 제 남편이 어릴 때부터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부분들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운동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동을 즐긴다는 것. 그것도 각종 운동을 굉장히 즐긴다는 거고요. 운동을 즐기는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저는 제 아들의 교육도 가장 중요한 게 자신의 건강관리. 그것을 가르쳐주고 다양한 운동을 경험하게 하고 평생 운동을 즐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교시 체육 수업의 목적은 운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두뇌를 학습에 적합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학생들의 뇌를 아직 잠에서 덜 깬 상태가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교실로 들여보내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왜냐? 뇌과학적으로 운동이 바로 그 뇌를 그렇게 학습에 준비시켜 주니까요. 학습의 효과도 훨씬 더 높여주고요. 이렇게 영교시 체육 수업이 꾸준히 진행되면서 또 개선되어 가면서 실제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도 엄청나게 높아진 거예요. 203학군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일리노이주에서 항상 상위 10위 안에 든다는 거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교육 관계자들도 학업 성취도는 학생 개개인에게 드린 교육비에 비례한다. 이렇게 믿고 있었지만 203학군에서 학생들에게 드린 교육비는 일리노이주의 다른 우수한 공립학교와 비교해 볼 때 현저히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과학에서는 네이퍼빌 학생들이 어떤 강력한 연합팀은 물론이고 또 국가에서도 1등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세계 최고가 된 거죠. 또 수학에서는 싱가포르, 한국, 대만, 홍콩, 일본에 이어서 6등을 차지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네이퍼빌의 학생들이 독특한 체육 수업을 받아서 유달리 똑똑하다고 말하는 건 아니래요. 다만 그 체육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많은 다양한 영향을 끼치게 됐던 거죠. 그것도 굉장히 강력하게 끼치게 됐던 거죠. 그래서 학생들의 수치를 측정하는 것, 단체 경기 방법을 익히는 것 등등 기존의 전통적인 체육 방식을 넘어서 바로 건강 중심의 체육 수업, 그 가치관, 그 철학을 중심으로 체육 수업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학업 수업에도 다양한 영향을 끼치게 됐다는 겁니다. 이 네이퍼빌의 학교들은 단순히 운동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아이들의 마음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던 거예요. 체육 수업이라기보다는 동기부여 프로그램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런 덕분에 아이들은 자신의 역량을 믿는 그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성장형 인간이 될 수 있고 그러면서 뇌는 쓰면 쓸수록 계속 변화할 수 있다는 뇌의 가소성, 그런 과학적인 원리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실제로 해보니까 자신감도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은 성취감들도 느끼고 그러면서 건강한 자존감도 키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체육 수업은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자신의 학교에서도 적용하는 거죠. 가정에서도 적용하고요. 우리 인간의 뇌는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뇌세포 간의 연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바로 운동이 뇌에 막대한 자극을 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학습에 적합한 능력과 의지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유산소 운동은 외부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주고 뇌의 균형을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뇌 기능도 최적화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유산소 운동도 해야 한다는 거죠. 인간은 몸을 움직이도록 되어 있다는 자연의 순리에 따라 운동을 하기만 하면
뇌가 스스로 이상이 있는 부분을 고친다는 사실에 나는 경이로움에 사로잡힌다.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 책을 쓰기로 결심한 것은 바로 시카고 네이퍼빌의 체육 수업이 학생들의 건강과 학업 성적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모습을 본 뒤였다고 합니다. 근데 네이퍼빌의 혁명을 처음 일으킨 중학교 체육교사 필 롤러가 처음 심장박동 측정기를 시험할 때였는데요. 날씬하지만 운동신경이 별로 뛰어나지 않은 한 여학생에게 심장박동 측정기를 착용하게 하고 달리기를 시켰는데 여학생은 평소와 다름없이 느린 속도로 달리기를 끝마쳤대요. 근데 심장박동 수치를 본 롤러는 깜짝 놀랐던 거예요. 수치가 거의 최대치에 가까울 정도로 높게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속도는 느렸지만 그 여학생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뛴 것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바로 그 순간 체육교사는 깨달았던 거예요. 평소 같으면 야, 좀 더 빨리 뛰지 못해? 이렇게 다그쳤을 건데 그러면 그 학생은 자신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취감도 느끼지 못하고 기분도 나빠지고 상처도 받고 그러면서 그 사춘기의 시기에 그런 것을 계기로 그 작은 그런 순간의 경험 때문에 체육 수업을 싫어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체육교사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최선을 다한 학생들을 몰라줘서 많은 학생들이 운동에 흥미를 잃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그 자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롤러는 실기 능력이 아닌 각자의 노력에 따라 학생들을 평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계기가 됐던 거죠. 자신이 가진 정체성에서 나는 운동에 소질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운동에 소질이 없다고 평소 그렇게 생각했더라도 체육 시간을 무조건 즐겁고 유익하게 보낼 수 있게 된 학생들은 건강은 물론이고 학업 성적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죠. 그래서 저자가 이 체육 수업을 면밀히 연구하면서 깨달은 거는 바로 운동을 하기만 하면 뇌는 스스로 이상이 있는 부분을 고친다. 다시 말해 우리가 걷기나 달리기를 하면 다리의 근육도 강화될 뿐 아니라 심장이나 폐도 건강해지고 장기도 더 활성화되고 뇌 역시 마찬가지라는 결론을 얻게 된 거죠. 바로 운동은 신체 상태를 강화시킬 뿐 아니라 정신 상태도 고양시키고 몸과 정신뿐만 아니라 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건데요. 바로 세포 차원에서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뉴런의 잠재력을 향상시키면서 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다윈은 인간이 학습이라는 생존수단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요. 이런 점을 뇌라는 미세 환경에 적용해 본다면 뇌세포들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 연결이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우든 어떤 댄스를 배우든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 또 K독서대학에서 이렇게 몸의 메커니즘, 뇌 메커니즘 등에 대해서 배울 때 등등 우리가 무언가를 새롭게 배울 때 세포들은 그 정보를 기억하기 위해서 자신의 형태를 바꾼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새로운 배움을 통해 들어온 기억이 그런 비물리적인 정보가 뇌의 일부분이 되면서 물리적인 형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맞네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우리가 새롭게 배우는 것들, 또 우리가 반복해서 배우는 것들, 그리고 감정의 다양한 경험들, 이런 것들은 다 비물리적인 것들이지만 우리의 뇌에 들어오면서 세포들이 그 정보를 기억하기 위해 자신의 형태를 바꾸어서 뇌 일부분이 되면서 바로 물리적인 형태로 축적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몸이 기억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트라우마라든가 그리고 뭐만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근데 그게 잘못돼서 어떤 음식을 보면서 어떤 연결지어지는 상황, 냄새, 어떤 감각적인 자극이 주어지면 그게 바로 연결되면서 우리는 그것들을 떠올리고 자동적으로 그런 것들을 취하게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 뇌에 그렇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뇌에 만들어진 회로를 통해서 좋게든 나쁘게든 반응하게 되는 거죠. 뇌는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이제 다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뇌는 딱딱한 도자기라기보다 찰흙놀이용 점토에 가깝다는 건데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육이 형성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두뇌도 입력되는 정보에 따라 형태가 변하는 신체 기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몸의 근육과 마찬가지로 뇌도 바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욱 강하고 유연해진다는 건데요. 그게 바로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거든요. 뇌는 바로 가소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소성이라는 개념은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운동이 어떻게 뇌의 기능을 촉진해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지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와 생각과 느낌은 뇌세포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심리적인 기질, 그건 감정적인 거야? 심리적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들도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연결이 빚어내는 생물학적인 현상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우리의 생각과 배움, 지식, 감정, 행위, 환경, 자극, 그런 것들이 뉴런에 영향을 끼쳐서 그 연결 구조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와, 진짜 맞죠?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되었어도 뇌세포 간의 연결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연결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가진 이 책의 목적은 바로 뇌에서 일어나는 그런 연결을 스스로 지배하는 방법,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뇌세포가 하는 모든 활동은 결국 의사소통이라고 하는데요. 뇌는 1000억 개에 달하는 다양한 형태의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뉴런은 수백 종의 화학 물질을 이용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인간의 모든 사고와 행위를 주관한다고 합니다. 각각의 뇌세포는 주변에 있는 수많은 뇌세포로부터 받은 신호의 양이 특정 분기점을 넘으면 자신의 신호를 내보내게 된대요. 세포 가지들이 연결되는 부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냅스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시냅스는 실제로 직접 닿아 있진 않지만 세포 간의 의사소통이 일어날 때 신경과학자들은 서로 연결한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는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세포가는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경과학자들은 이것을 서로 연결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세포 가지들이 연결되는 부분을 시냅스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때 서로 연결된다는 거죠. 뇌에서 이루어지는 신호의 약 80%는 글루탐산염, 또 감마 아미노부티르산, 이렇게 두 가지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 전달된다고 하는데요. 이 두 물질은 서로 각자가 뇌에 끼치는 효과의 균형을 잡아준다고 합니다. 글루탐산염, 이것은 활동을 부추겨서 뉴런이 신호를 내보내게 하는 반면에 감마 아미노부티르산, 이것은 활동을 억제한대요. 이런 식으로 서로의 균형을 잡아주는데 여기에서 글루탄산염, 이것은 서로 의사교환을 해본 적이 없는 뉴런 간에 신호를 전달할 때 분비량이 증가한대요. 그래서 연결이 자주 일어날수록 뉴런 간에 끌어당기는 힘은 더욱 강해지는데 바로 이런 현상을 신경과학자들은 결합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서 뇌세포의 신호가 전달되면서 분비량이 증가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연결이 자주 일어날수록 강해지는 거죠. 근데 그 정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더 분비량이 증가하고 더 강해진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영어를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몸으로 계속해서 연습할 때, 운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로운 운동을 배울 때, 또 운동선수들이 운동 훈련을 받을 때 이렇게 분비량이 증가하면서 연결이 자주 일어나면서 그 힘은 더욱 강해지는 거고 뇌에 회로가 잡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우리 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글루탐산염, 이 신경 전달 물질은 학습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은 도파민, 세로토닌 등등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수치를 늘려주기 때문에 걷기나 달리기를 하면 항우울제나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공부나 영어나 어떤 새로운 분야나 운동이나 등등 어떤 학습이 이루어지려면 신경 연결의 장기 강화, 바로 신경 연결들을 장기적으로 강화시키는 것, 그런 역동적인 과정을 통해서 뉴런 간의 인력이 장기적으로 강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를 처음 듣게 됐어요. K독서대학을 통해서도 어떤 개념을 처음 듣게 됐어요. 흥미로워요. 그리고 공감해요. 이런 정보가 우리의 감각을 통해 새롭게 들어올 때 바로 우리의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새로운 정보를 위한 새로운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 동원된 신경세포들이 서로에게 글루탐산염, 이런 신호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의 가느다란 회로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만약 그 단어 연습, 그 배움이나 지식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연습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것과 관련된 시냅스 간의 연결이 자연히 줄어들면서 신호가 약화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단어를 잊어버리게 되죠. 어떤 지식, 그것도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 반복 활동이나 연습이 시냅스를 증가시키고 뉴런 간의 연결을 더욱 강하게 한다는 점. 이것이 바로 기억이라는 회로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우리가 반복적으로 항상 했던 거는 몸이 기억하잖아요. 뉴런을 나무에 비유하자면 가지, 바로 수상 돌기를 따라서 잎사귀 대신 시냅스가 달려 있는데 나무에서 새로운 가지가 뻗어나오면 거기에 새로운 시냅스가 생겨나면서 연결이 더욱 강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는 세포가 상황에 적응하는 형태의 하나인데 이것을 바로 시냅스 가소성이라고 부른대요. 바로 이것을 콜롬비아 대학의 신경과학자 에릭 캔들이 발견했고 그는 이 발견으로 2000년에 노벨상을 공동 수상했다고 합니다. 진짜 수상할 만하네요. 우리가 굳이 생각을 하지 않고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기계적인 사고 패턴, 그리고 행동 패턴, 이것은 기저핵, 손뇌, 뇌줄기에 저장된 것이라는 건데요. 바로 우리의 자동화된 습관, 그냥 생각 없이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와버린 습관 있죠? 그런 것들은 기저핵, 손뇌, 뇌줄기, 여기에 저장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생각 없이도 그냥 나오는 사고 패턴, 행동 패턴이 된다는 거죠. 바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 영역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뇌의 메커니즘을 알고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들은 바로 여기에 저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잖아요. 바로 그런 지식이나 기술 등을 기저핵과 손뇌, 뇌줄기라는 무의식의 영역으로 보냄으로써 부담을 덜어내는 방식인 거죠. 뇌는 계속해서 다른 부위들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하는 거, 한번 운전을 익히면 자동화 되잖아요. 어떻게 내가 이 먼 거리를 그냥 이렇게 왔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운전을 하면서 다른 것들이 잘 기억나지 않잖아요. 특이한 것들, 특별한 것들만 기억이 나죠. 영어도 마찬가지로 초, 중, 고,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영어를 배운다고 배우고 정말 많은 돈을 들이고 시험도 많이 치고 점수 스펙도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의사소통을 할 때 말이 자유자재로 나오지가 않고 그냥 얼어붙은 상태, 머리가 하얘지는 상태로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게 바로 이렇게 무의식의 영역으로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고 생각한 거는 많으나 단어는 수백 개, 수천 개 알고 있다고 해도 말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은 정말 또 다른 영역에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무의식의 영역으로 보내지 못한 그런 학습 과정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뇌는 이렇게 무의식의 영역으로 지식과 기술들을 넣어놔야 부담을 덜어내고 뇌의 다른 부위는 계속해서 생존에 필수적인 환경에 적응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뇌가 작동하는 뇌의 메커니즘의 한 부분이었던 거죠. 우리가 자동화가 된 부분, 그리고 항상 힘겹게 느끼는 부분. 자동화로 넘어가야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고 지식도 확장시킬 수 있고 실제로 우리가 기술로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지식, 어떤 기술들을 무의식의 영역으로 보내왔습니까?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요리가 될 수 있겠고요. 어떤 분들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 또 자신의 직업의 기술, 어떤 지식의 체계, 자신의 취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겠고 어떤 덕질의 기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은 다 반복 활동과 연습을 통해서 비물리적인 것들이 물리적인 것들로 형태를 바꾸게 된 거고 그것이 분비량이 증가되고 연결이 강화되면서 뇌의 회로로 자리 잡게 된 거고요. 이런 무의식적인 영역으로 보내진 것들이라는 거죠. 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몇 년 전에 비해서 인지 능력 감소가 가장 적었던 사람들, 그들의 세 가지 특성은 바로 교육, 운동, 자기 효능감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교육, 운동, 자기 효능감. 그래서 교육, 운동, 자기 효능감, 이게 바로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과 진정한 몸과 마음의 건강, 진정한 노화 예방, 이것들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된다는 거죠. 교육, 운동, 자기 효능감.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운동이 학습 능력도 높여준다, 뇌의 능력도 높여준다. 결국 뇌의 건강, 활성화, 가소성, 안티에이징 이런 것들을 높여준다는 것을 뇌과학적으로 다 증명해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운동을 어떤 방식으로 하면 제일 좋을까? 근데 이거는 딱 이렇게만 하라. 이것도 이런 결론이 아니에요. 2007년에 어떤 연구에서는 트레드밀에서 35분 동안 보통 강도의 걷기나 달리기 이런 것을 하면 인지력의 유연성이 높아진다는 주목할 만한 실험 결과가 나왔었대요. 학습을 위해 두뇌를 최적의 상태로 만들려면 유산소 운동을 얼마나 해야 할까?
이거는 뭐 다른 연구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 책에서 나오는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12주 동안 매주 두세 번씩 30분 동안 천천히 달리기 또는 파워워킹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만 해도 전두엽 피질의 기능, 즉 최고 인지 기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또 걷기나 달리기 외에도 여러 근육의 조화로운 움직임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운동을 섞어서 하면 더욱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과 복잡한 운동, 이거를 콜라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운동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을 위한 운동을 할 때에는 유산소 운동과 어느 정도의 기술 습득이 필요한 복잡한 운동, 이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걷기, 달리기, 이런 기본적인 운동과 여러 근육의 조화로운 움직임을 필요로 하는 어떤 복잡한 운동, 요가, 필라테스, 근력 운동, 댄스, 태권도, 또 스트레칭, 홈트 등등 우리는 이런 것을 함께 병행해서 한다면 그거야말로 뇌의 건강, 활성화, 가소성, 노화 예방, 또 학습 능력 이런 것을 높여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가나 발레, 체조나 피겨스케이팅, 필라테스나 태권도 이런 여러 근육을 사용하는 이런 운동들을 배울 때에는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신경세포가 관여한다고 합니다. 또 예를 들어 무용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규칙적인 리듬보다는 불규칙적인 리듬에 맞춰 춤을 출 때 뇌의 가소성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런 복잡한 운동 기술은 어떤 것이든 학습을 해야 익힐 수 있기 때문에 뇌가 활동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모두가 서툴고 투박하죠. 그런 움직임으로 하게 마련이지만 손해와 기저핵, 전두엽 피질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회로가 운동에 관여하면서 동작이 점차 정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동작을 계속 반복하면 신경섬유 주위에 두꺼운 미엘린이 형성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신호의 속도와 질이 향상되면서 회로의 효율성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걷기, 달리기와 함께 여러 근육의 조화로운 움직임을 배우는 복잡한 운동을 병행하면 우리 뇌는 정말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새롭게 회로를 만들어가고 그것이 또 강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동적인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꾸준한 운동을 하면서 뇌의 세포의 활성화와 신체의 모든 근육, 장기 이런 것들을 높은 수준까지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그러면 그렇게 기분 좋아지고 상쾌해지고 건강해지고 강화되면서 최적화되어가는 몸은 다음에 할 일을 수행하기에 최적의 상태가 되는 그런 선순환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운동을 꼭 해야 하는, 꼭 평생 해야 하는 그런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뇌를 부식시킨다. 스트레스는 뇌, 몸, 마음의 건강과 다이어트에 다 안 좋죠. 모든 사이클을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저자는 스트레스는 뇌를 부식시킨다. 와, 부식시키기까지 하네요. 그래서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좋겠죠. 이런 때는 이거, 저런 때는 이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악순환으로 가는 습관보다는 선순환으로 만드는 습관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경미한 스트레스는 뇌에 좋다고 합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우선 근육을 파괴한 다음에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 근육을 강화하려면 또 체지방을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기 위해 근육량을 늘리려면 나아가서는 몸짱이 되는 근육으로 잘 다져진 몸매 그런 것을 원한다면 우선 근육을 파괴한 다음에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근력 강화의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육을 스트레스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놔둔다? 그러면 근육은 강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우주에서는 중력이 없기 때문에 둥둥 떠다니니까 근육을 쓸 일이 없어서 근육이 계속해서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중력이 있는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근육을 사용하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것, 또 살이 찔수록 근육이 약화되는 것, 또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려면 근육량이 많아야 되죠. 근데 그런 근육을 키우려면 근육에 운동이라는 스트레스를 줘서 웨이트 같은 거 있죠. 그렇게 해서 근육을 파괴한 다음에 휴식을 취하는 것. 그래서 운동과 휴식은 같이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육을 키우려면 우리가 운동을 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당한 양의 스트레스는 세포에 이미 있는 내장된 회복 기능과 복구 기전을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근데 운동의 장점 중에서 가장 커다란 장점은 바로 근육과 뉴런의 회복 과정을 활성화하는 거래요.
근육과 뉴런의 회복 과정을 활성화. 그래서 운동을 하면 신체와 정신은 보다 강건해지고 회복력도 커진다는 거죠. 또 판단력이 빨라지고 어떤 상황에도 보다 쉽게 적응하게 되면서 역경을 헤쳐나갈 능력도 향상된다고 합니다. 회복 과정을 활성화, 강건해지고 회복력도 커지고 판단력도 빨라지고 상황에 쉽게 적응하고 역경을 헤쳐나갈 능력도 향상되는 것. 그래서 운동이라는 경미한 스트레스를 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뇌와 몸과 마음의 건강을 강화한다는 것,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포 차원에서 본다면 스트레스는 뇌의 성장을 자극하는 일종의 스파크래요. 뇌의 성장을 자극하는 스파크. 그래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지 않고 뉴런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만 있다면 뉴런 간의 연결은 더욱 강화되고 결과적으로 정신적 기능도 향상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것은 사실 우리 삶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거죠. 또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이것은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 등의 심각한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도록 신체를 안정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의 효과로 신체의 스트레스 한계점도 높아진다는 거죠. 뇌에서는 운동이라는 적당한 스트레스가 특정 유전자를 활성화해서 파괴나 질병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주는 단백질이 생성된대요. 그래서 신경세포의 기초 구조가 튼튼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은 뇌세포의 스트레스 한계점 또한 높여준다는 거죠. 이렇게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근데 문제는 적당하지 않고 과도한 거죠. 음식도 적당하지 않고 과도하면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그래서 비록 경미한 스트레스를 할지라도 그것이 일단 만성이 되면 끊임없이 분비되는 코르티솔 호르몬은 유전적인 활동을 불러일으켜서 시냅스 간의 연결을 끊고 수상돌기를 수축시키고 세포들을 죽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해마가 건포도처럼 오그라든대요. 그래서 신체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그 가운데 가장 명백한 것은 지속적인 스트레스라는 거죠. 신체가 쉬지 못하면 또는 과도하게 작용했을 때, 그리고 휴식이나 숙면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고 우리 몸을 계속 사용하기만 하면 회복 기능이 작동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 몸 자체가 갖고 있는 내장된 회복 기능. 그래서 편도는 계속 신호를 내보내고 그러면서 코르티솔의 분비량도 건강한 수준을 넘어서게 된다는 거죠. 종종 유전적인 원인도 있고요. 또 환경적인 원인도 있고요. 환경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에 계속해서 노출되는 것. 이런 것은 스트레스 한계점이 낮아서 스트레스가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쉽게 극한까지 도달한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조절하지 못하고 아주 작은 것에도 극한으로까지 치닫게 되는 거죠. 또 자기 존중감, 바로 자존감이죠. 이런 게 낮은 사람들도 스트레스 한계점이 낮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존감을 키워주는 것, 또 성인이 되어서도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건강한 자존감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한계점은 사람마다 다르고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화학적인 변화와 마찬가지로 환경이나 유전, 행동 등의 영향을 받아서 끊임없이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부지불식간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환경이 계속해서 내몰려 있다면 우리의 스트레스 한계점도 계속해서 변한다는 거예요.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스트레스 한계점도 점차 낮아지는데요. 근데 유산소 운동을 해서 한계점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즐겁게 운동하고 땀도 흘리고 그러고 나면 다시 기분이 좋아지고 작은 것들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마음의 회복력도 커지고 신체의 기능도 좋아지고 뇌와 마음의 기능도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근데 전문가들도 유익한 스트레스가 어느 지점에서 세포를 파괴하는 스트레스로 전환되는지 그것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진, 자연재해, 질병 이런 것들이 아주 작은 것들이 응축되어 있다가 그러다가 어떤 작은 하나의 자극만으로도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뇌를 부식시킨다고 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 과도한 스트레스는 뇌를 부식시킨다는 거죠. 스트레스는 생존의 중요한 기억을 뇌에 새기는 역할을 하지만 너무 많은 양의 스트레스는 뇌에 새겨놓은 기억을 망가뜨리기도 한다는 거죠. 코르티솔은 처음에는 해마에서 글루탐산염, 신경세포 성장인자, 세로토닌,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등의 흐름을 증가시켜서 장기 강화에 도움을 주는 반면에 결국에는 같은 회로에 접근하는 정보를 차단하는 유전자를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성 스트레스와 과중한 스트레스는 뇌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망가뜨리고 잘못된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고
이미 충분한데도 부족하니까 자꾸자꾸 분비하라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사람은 저장해 놓은 기억과 현재의 상황을 비교할 능력도 상실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크고 작은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화가 났을 때 잠시 나가 있는다거나 우리 K독서대학 애청자님들처럼 걷기를 한다거나 달리기를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자연에서 힐링을 한다거나 그렇게 작은 행동의 스위치를 켜는 것만으로도 상황을 바꿔버릴 수가 있거든요. 마음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걷기나 친구와 얘기하는 거, 책을 읽는 것, 음악을 듣는 것, 재미있는 텔레비전을 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도저도 생각이 안 난다. 만사가 다 싫어졌다. 그러면 잠을 잔다거나 그런 식으로 모면할 수가 있는데 근데 만성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스트레스로부터 당장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도 못하고요. 현재 상황이 세상이 끝날 정도는 아니라는 그런 평범한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사고활동이 둔화되고 결국 불안감이나 우울증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만성 스트레스가 불안감, 우울증 이런 걸 항상 유발하는 건 아니래요. 그렇죠. 사람마다 가진 스트레스 한계점 이게 다 다르니까요. 근데 불안감이나 우울증 이런 것들은 결국 심리적으로나 생리적으로 우리의 다양한 고뇌의 뿌리에서 자리 잡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거죠. 근데 저자는 만성 스트레스가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은 참으로 반가운 점이래요. 뭐지? 바로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상당히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인간의 몸에서 일어난 진화는 사냥과 채집을 하던 옛날에 오랜 기간을 두고 이루어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진화의 경험을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경험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스트레스의 개념인 운동, 그것을 규칙적으로 꾸준히 해주면 스트레스는 당연히 와요.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안 받겠어요? 우리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직업 활동도 해야 되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건강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신경 쓸 일들이 많잖아요. 또 코로나 같은 이런 시대를 만나면서도 우리는 그것에 대처하는 능력도 키워가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는 이러한 스트레스의 기회들을 통해서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죠. 인류의 진화가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 해결, 위기 극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화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스트레스인 운동을 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능력을 훨씬 더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죠. 저자는 뇌가 기능을 최고로 발휘할 때는 운동을 한 뒤라고 합니다. 운동은 스트레스 한계점을 높일 뿐만 아니라 세포의 복구 기능도 활성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선순환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진화적으로도 볼 때 인간의 몸은 움직이도록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자연의 순리라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하기만 하면 뇌가 스스로 이상이 있는 부분을 고친다는 것, 그 사실을 저자는 다방면으로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동이라는 좋은 습관에 중독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과도하면 안 좋겠죠? 그렇지만 운동 부족인 사람들이 더 많죠. 그래서 저자는 장수 비결로 3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현명한 식사 습관, 두 번째는 꾸준한 운동. 꾸준한 운동도 유산소 운동과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 그것을 병행하는 게 좋다고 했고요. 그리고 충분한 휴식과 숙면, 이것도 같이 병행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끊임없는 정신활동이라고 합니다. 바로 교육이 해당되겠고, 새로운 경험, 사회적인 활동, 관계적인 소통, 독서, 자존감,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소일거리 또는 자신만의 일. 그래서 뭔가 끊임없는 정신활동을 하는 것, 그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현명한 식사 습관, 꾸준한 운동, 끊임없는 정신활동. 이 3가지를 현명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 바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경미한 스트레스는 우리 인류의 진화에도 필수적이었고 우리의 삶에도 필수적이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만성 스트레스, 과도한 스트레스는 우리의 뇌도 부식시키기 때문에 자신만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들, 그것들을 만들어 가시고요. 또 꾸준한 운동을 할 때 그런 스트레스 한계점, 그것도 높아진다는 것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스트레스인 운동, 이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K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